네, 앵커의 서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손자병법에 정말 뜨거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탄을 준비했다고요? 징비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징비록. 오, 그 유명한 유성룡 선생님의 책, 임진왜란을 기록한 책인데 무슨 뜻이죠, 징비록이? 시경에 나온 말인데 내 과거의 잘못을 징계하여 다시는 근심이 없도록 삼가하다. 임진왜란 당시에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 선생이 7년간의 전쟁의 기록을 정말 전쟁이 끝나고 피를 토하면서 쓴 책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지지 않는 방법이랑 맥이 좀 통하네요. 예, 지난번에 손자병법에서 보수 야당이 왜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는가라는 원인 진단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황망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임진왜란 났을 때 우리 조선 국민들의 심정이 딱 황망해 하는 심정.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전쟁에 지지 않을 방법 2탄인 셈이죠. 전쟁의 징조들. 전쟁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건가요?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편지가 바로 그 징조였습니다. 내용이 참으로 오만방자예요. 우리는 조선에 사신을 번번이 보내는데 왜 조선은 우리에게 사신 한 번 안 보내느냐.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편지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천하는 이미 짐의 소나기에 들어왔다. 이거를 딱 보고서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서신을 들려보낸 일본 사신은 야스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만 방자였는데 상주 목사가 기생들을 불러서 성대히 잔치를 해줬는데 그때 야스히로가 통역관을 시켜서 상주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연간의 전쟁으로 고생하여 머리가 희고 몸이 쇠하였지만 당신은 기생의 치마폭과 기생의 노래 속에 둘러싸여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쇠하였소? 대접받는 주제에 그냥 그렇게 날린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의 사신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아리가또 스미마생 소데스카 굉장히 겸손했는데 이 야스히로부터는 태도가 180도 바뀐 거죠. 그때 알아챘어야 됐. 그런데 조정에서는 심상치 않은 편지 내용, 심상치 않은 사신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첩자를 보내지 않아요. 일본에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귀찮다는 거죠. 지금까지 평화로웠는데 뭐 외놈들이 뭐 안 보냅니다. 뭐 빈손으로 일본에 돌아갔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야스히로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스히로의 일가족을 모두 잡아다 다 차명에 처해입니다. 어머. 다 죽여버려요. 왜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조선은 4년이 지난 뒤에서야 선조 23년에 통신사를 보냅니다. 그 유명한 서인 황윤길과 동인 김성희를 일본의 통신사로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여야가 한 번에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일본에 도착하고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들을 5개월간 갖은 핑계를 대면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5개월 만에 만났는데 유성룡 선생이 도요토미와 김성일, 황윤길의 만남 그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넓은 대궐에 우리 사신을 맞이하는 상이라고는 조촐한 상 하나에 질그릇에 담긴 탁주와 떡 한 그릇이 전부였다. 완전 푸대접을 한 거죠. 그 광경은 참으로 방자했고 아나무인했다. 유성룡 선생이 직접 징비록에 그렇게 썼어요. 황윤길과 김성일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각기 다른 보고를 합니다. 황윤길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반드시 전쟁은 일어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경고를 했고 동인 김성일은 전쟁의 징조는 보지 못했다라고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만나고 똑같이 대접받았는데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편지, 김성일의 손에 들려있던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을 뛰어넘어 우리는 반드시 명나라를 칠 것이다. 아니 거의 선전포고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선전포고죠. 아니 이런 걸 미리 감지했다면 전쟁 막을 수 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쟁 전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조, 징조가 있고요.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승기를 뒤집을 수 있는 첩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징조도 첩보도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시장이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강제추행 시점은 선거 한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산시장은 왜
선거 전에 이 사실을 밝히고 물러나지 않고 선거가 끝난 한참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일까? 만약에 선거 전에 여당 소속의 부산시장에 강제추행 사건이 터졌더라면 부산의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 더 나아가 서울, 경기 중도층의 민심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네. 끝까지 선거 끝날 때까지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았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참으로 흥미로운 건 이 네. 부산은 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첩보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사실 선거 전에 부산시장의 미투 의혹도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징조도 첩보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의를 상실한 조선의 군대. 전의를 상실했다? 예. 조선 군대가 당시 어땠어요? 4월 13일 네. 유성룡 선생이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해요. 네. 외적의 군함이 대마도로부터 새까맣게 몰려왔는데 그 수가 하도 많아서 바다 위를 새까맣게 덮었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왜군에 의해서 부산, 동해, 밀양, 김해까지 차례차례 점령을 당합니다. 네. 그런데 일은 상주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조선 조정에서는 장수를 하나 파견합니다. 네. 그 장수가 바로 이일이라는 장수인데요. 군사 한 명이 이일에게 긴급하게 다가옵니다. 네. 장군! 적군이 이미 코앞까지 당도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일은 네. 왜군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없다. 어머. 니놈이 군사들의 민심을 흐트렸다. 라고 하며 목을 베버려요. 어머. 그런데 이미 왜군들은 정말로 20리 안까지 들어와 있었거든요. 말을 타고 정찰을 갔던 군사를 다리 밑에 숨어 있었던 왜군이 조총으로 쓰러뜨리고 순식간에 목을 댕강배해서 달아나 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장수 이일의 군대가 겁을 집어먹고 어머. 그 전쟁은 시작도 못하고 패배했던 거죠. 장수 이일도 군복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알몸으로 숨어 들어가서 간신히 도망칩니다. 장수도 아니네요. 충주에 있었던 신립 장군에게로 도망친 거죠. 예. 자, 그럼 충주의 신립은 어땠는가? 여기도 좀 한심합니다. 그때 당시 충주의 신립 휘하에 있었던 군사가 무려 8천여 명이었습니다. 오, 꽤 이길 많네요. 수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충주는. 네. 그때 신립이 평소에 신뢰했던 군관 한 명이 네. 비슷한 장면이요. 네. 허겁지겁 뛰어옵니다. 네. 장군! 장군. 적군이 벌써 조령을 넘었습니다. 가까이 왔다. 코앞까지 왔다는 예. 겁니다. 신립이 다급하게. 그 보고를 듣고 네. 그 다음날 네. 그 군관을 목을 베버립니다. 거짓 정보를 보고했다고. 정말요? 예. 그리고 신입 장군은 임금에게 적은 아직 상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잘못된 보고까지 올려요. 이미 적군이 심리 안에 들어와서 숨어 있다는 것조차 신입은 몰랐던 거죠. 그때 왜군이 쳐들어오는 장면을 유성룡 선생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오는 기세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았다. 콧소리가 땅을 울려 먼지는 하늘에 가득했다. 신립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강물에 뛰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물을 뒤덮은 시체들이 떠내려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네요. 유성룡 선생은 이렇게 써요. 적군은 지키는 이 하나 없는 수백 리의 땅을 달려오는데 그 어떤 장수 한 명도 감히 적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이가 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맞섰다면 적들이 한양까지 저렇게 재빠르게 달려오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근데 조선 장군들은 왜 이렇게 뻑하면 목을 베요? 그러니까 네. 둘 다 이일도 신립도 얘기 목을 들으면은 베다가 목을 다 베고. 자기들의 목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형적으로 실력 없는 사람들의 오만한 모습입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의 목을 베기 시작하면요. 그 군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언론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공영방송들 어떻습니까? 교통방송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싫은 말 하는 사람들 목을 다 베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법무부 장관 하신 분 사건 때 이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옳은 말, 듣기 싫어하는 말 하는 사람들의 목을 베기 시작하면 이 나라에는 아무도 옳은 소리를 할 사람이 없겠구나. 나라도 앞으로, 저라도 앞으로 목을 걸고 옳은 소리 해야겠다. 목을 걸고. 한 번의 전투로 얻은 것들. 얻은 것들이 있나요? 드디어 조선이 왜군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승리가 징비록에 기록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와. 나온 겁니다. 이순신. 거제를 지키고 있을 때 왜군들이 바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은 바다의 목이 좁고 수심이 얕아서 배를 돌리긴 어렵지만 우리 군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넓은 바다로 나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북소리를 크게 한번 둥 울리자 네. 조선의 배들이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서 바다에 일렬로 도열을 합니다. 와우. 왜군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네. 야, 쟤들 지던 거 아니었어? 도망가던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조선의 뱃문들이 열리더니 거기에서 대포들이 수십 척의 대포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방 쏜 거예요. 네. 유정룡 선생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순신의 배와 적군의 배가 맞부딪히니 왜군들은 종이짝처럼 바닷속에 나가 떨어졌다. 이순신은 잇따라 쳐들어오는 외선들을 대포로 부수었다. 적의 배가 수없이 불탔다. 무수히 많은 왜군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왜군은 모두 그곳에서 패전하여 다시는 이순신에게 나오지 못하였다. 이거죠. 이거거든요. 속이 싹 내려가네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미리부터 거북선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저놈들이 이웃나라라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때니까 외놈들이 네. 반드시 쳐들어온다. 이 사실을 장군께서는 대비하고 있었다.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 한 번의 전투로 얻은 것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충청도와 전라도와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의 해안선을 조선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왜군은 평양까지 진격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평양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때 선조에게 이런 조롱성의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제 곧 우리 수군 10만 명이 바다를 따라 들어올 테인데 대왕께서는 이제 어디로 피하시렵니까? 아이고. 쥐구멍에 들었다? 라고 놀렸던 건데 이순신이 이 한 번의 전투로 오히려 고니시 유키나가를 평양에 고립시킨 거죠. 한 번의 전투 진짜 중요하다는 걸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네요. 저는 안타까웠던 게 조선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성룡 선생 빼고 아무도 이순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이고. 누가 그때 당시 이순신 장군의 진가를 알아본 줄 아십니까? 누가 받았어요? 명나라에서 온 제독 진린이라는 제독이 선조대왕에게 이렇게 네. 편지를 씁니다. 통제사 이순신은 천하를 다스릴 만한 위인이며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아니 명나라의 장군만 알아봤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수많은 조선의 장수 중 이순신 장군은 한 명의 장군에 불과했지만 그가 있었기에 조선은 멸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번의 전투면 된다. 앞으로 우리 정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정치에 필요한 건 이순신과 같은 단 한 사람의 한 번의 전투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이끄는 한 번의 전투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중요한 교훈을 저는 징비록을 통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임진왜란때처럼 시로를 바꿀 수 있다.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손자병법도 그랬는데 2탄 더 재밌는데 3탄 있습니까? 손자병법 징비록에 이어서 3탄. 딱 이제 뭐 전쟁 시리즈를 한번 가볼까요? 시리즈 역사 시리즈.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